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더 사세요. 2. 폴란드 결정. 3. 한국산 무기는 무조건 산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몇 개월간 폴란드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한국과 혈맹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들을 많이 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 50-48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로켓 2만여 발, K4 고속 유탄기관 총 수백문, 고속 유탄 50만 발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기대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가 앞으로 추가로 구매할 무기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장관이 SNS에 한국의 또 다른 무기를 구매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벌써 이 무기를 차주부터 테스트 시작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폴란드가 구매할 한국산 무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혼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이미 무기가 바닥난 러시아는 이란산 자폭 드론을 사용해 한 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군이 이란에서 공급받은 공격용 드론으로 민간 목표물 등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림대교 폭파 사건 이후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에 이어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키이우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동부 루안스크 주 2개 도시를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루안스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재 가장 뜨거운 전장은 루안스크의 스바토베와 크레민나 지역이라며 러시아군은 해당 지역에 심한 포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부 하르키우 수봉 이후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향해 동서 두 갈래 방면으로 나눠 남진하며 탈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곳은 주요 탈환 목표인 루안스크, 세베로도네츠크와 불과 28km 거리 내에 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도네츠크 이후 충지 리만으로부터 북쪽과 동쪽 방향으로 각각 53km와 30km가량 떨어져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피해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하루 1만 명씩 총 6만 명 규모의 헤르손 주민을 여객선으로 대피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5천 명이 대피를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대대적 철수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로 옆 폴란드는 한국산 다연장복 SMS 천무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러시아 위협을 배경으로 한다고 직접 거론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등 현실적인 이유로 테러 강경론에 갈팡질팡하는 유럽연합 내에서 강력하게 반러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이렇듯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대량 구매로 인해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전쟁의 규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약 20년 만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규모 전면전에 필요한 전차, 자주포, 보병전투차 등의 중화기가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을 중심으로 중화기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푸아텍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최근 미국 의소리 VOA와 전화통화에서 폴란드가 천무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협은 폴란드군이 화력을 더 갖추려는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침공을 저지해야 한다며 폴란드는 나토 동부 전선 초기 방어에서 동맹국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방어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기업 하나디펜스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K39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폴란드군에 공급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계약 규모가 60억 달러 8조 5천억 원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당초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문 도입을 추진했다가 미국이 공급 일정을 맞추는 게 어렵게 되면서 천무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 쓰는 다연장 로켓 중 정밀 유도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기종은 하이마스와 천무뿐이기 때문입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군비청이 천무의 성능과 기존 무기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트위터에서 첨무가 폴란드 군용 차량 토파지의 탑재가 가능하다며 한국과 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에서 더욱 긴밀한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최근 중국의 방해로 인해 방한에 차질이 생긴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과 화상회의를 갖고 국방, 방산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애초 한국을 찾아 첨부 계약식을 진행하고 자주포와 전차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으로부터 전용기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출발 직전 방한을 취소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우회한다면 중간 기착을 해야 하는 등 출장 일정이 너무 길어져 한국행을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부하슈차크 장관은 중국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계약 일정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양국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부하슈차크 부총리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국방당국 간 협력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기 때문으로 협력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는데요. 또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협력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군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한 방산 협력이 양국의 호혜적이라고 평가하며 지난 8월 9월 체결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첨무를 포함한 제반 계약 체결이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됐다며 계약 이행을 위한 한국 측 지원 약속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양국 군간 군사 교육 훈련 등 포괄적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약한 지 2개월 만에 계약한 초도 물량이 폴란드로 곧 출고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방산업체 하나디펜스와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계약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납품을 이날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2개월 만에 무기를 출하한 것인데요. 2개월 만에 K9 자주포 23운과 K2 전차 10대를 생산하며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접기 공급이라는 납기 경쟁력까지 K방산 신뢰성을 세계 시장에 보여주면서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은 이날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는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을 열었습니다. 최근 차세대 전차 도입 계획을 발표한 폴란드는 무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180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했는데요. 이날 초도 출고되는 K2 전차는 총 10대로 나머지 전차 물량은 2025년까지 폴란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디펜스도 K9 자주포 23운에 대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번 출하식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차려 납품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 8개국으로 수출되는 K9 자주포는 폴란드 2차 실행계약 협상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출하식에서는 폴란드로 납품할 K9 자주포 23운을 모두 전시한 가운데 최근 미국 국방부의 해외 의존 성능 시험 FC 대상 장비로 선정된 다목 정무인 차량 아륜 스매시 무인 주행으로 선두에 서고 K9 자주포, K10 탄약운 반장갑차, 천무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 K77 사격지휘 장갑차, K21 장갑차, 카프 장갑차, 30mm 차륜형 대공포와 비호부카비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스페이스의 누리호 엔진과 KF-21 엔진, 한화의 유도탄, 하나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전시하며 육상, 해상, 항공, 우주까지 전 방산 분야를 아우르는 한화의 방산 역량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그룹과 폴란드 간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K9 출고식 며칠 후 폴란드에서 곧바로 하나디펜스 레드백 장갑차도 도입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2년 지시간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스포르크의 보안 수단으로 한국 보병 전투 장갑차 하이프 AS-21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덧붙이고 보르숲과 레드백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렇게 장관이 직접 나서 레드백 도입과 관련해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장관의 언급한 테스트 시작은
레드맥의 폴란드 현지 시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연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오는 25일 예비시험, 26일 본시험을 거쳐 내달부터 하나 디펜스 측과 실무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보르숙을 개발 중이지만 보르숙은 경량 장갑차였어. 중형 장갑차 수요는 별도라는 게 방산업계의 설명입니다. 부하시차크 장관이 트윗에서 보르숙의 보안 수단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에서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 방호력을 갖춘 전투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이런 시장 동향에 맞아떨어지는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평가됩니다. 레드백은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복합 소재 고무궤도, 특수 방호 설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이사 이용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 상태 감시 시스템 뭉스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기능입니다. 아울러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고 30mm 두포, 7.62mm 기관포가 탑재되며 열상 위장막을 두르면 열상 감시 장비 탐지와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갑차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에 몰렸던 자본들이 다시 미국으로 흡수되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현지 상황은 이런 경제 위기가 의미 없이 느껴질 정도로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 속에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이란 등 레드팀 동맹을 끌어들이며 전 세계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넣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러시아의 육군과 공군이 실시간으로 벨라루스에 도착하면서 벨라루스 주둔 러시아군은 9,000명 수준으로 증가해버린 상황인데요. 인구수 900만 명의 벨라루스는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이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접해 있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입니다. 벨라루스라는 국가는 작지만 동유럽에서만큼은 충분히 위협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6만 5천 명의 상비군과 30만 명의 예비군으로 유사시 병력 자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접 구기자 가장 경계하는 대상인 폴란드는 상비군 10만 명의 유사시 동원 가능한 예비군은 7만 5천 명이 전부인데다 게다가 현재 보유 중인 방산장비 부문에선 폴란드가 크게 열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게 상당량의 장비를 공유해 폴란드군의 정비창은 완전히 비어버렸는데요. 현재 폴란드군이 보유 중인 전차는 구식 레오파르트 전차 200여 대, 70년대식 곡사포 200대가 전부입니다. 한국의 흑표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미국의 M1 계열 전차를 도입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배치가 완료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에 그동안의 군사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방산 장비로 완전 무장한 폴란드군이라면 지금의 벨라루스군은 걱정거리가 아닐 테지만 오늘 당장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충돌한다면 여러모로 벨라루스가 우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벨라루스의 육군 전차는 T-72와 T-80 등 500여 대에 달하며 장갑차는 1300대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100문을 보유 중입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인 다연장 로켓 MLRS는 무려 200문가량 확보하고 있고 자주포 견인포 박격포는 400문 이상 보유 중입니다. 현재의 폴란드와 비교해 군사장비 숫자와 화력에서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자체만으로도 폴란드에게 위협적인데 거기에다 러시아군까지 벨라루스에 배치되었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벨라루스 공군 소속의 수호의 전투기에 러시아의 소형 전술핵을 탑재하도록 공동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술 핵탄두를 탑재 가능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벨라루스에 이전하는 방안이 제기될 정도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핵공유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핵공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평상시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전술핵을 안전한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공동으로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나토와 러시아가 각각 전술핵 공유를 꺼내는 가운데 벨라루스 외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작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주장에 따르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자국 내 보급 경로를 공격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반복 주장 중인 만큼 러시아와 함께 연합군을 이뤄서 병력을 공동 배치하고 군사장비 공유와 핵전력 공유까지 대대적인 연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내부의
핵심 점령지 4곳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굳히기 작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나토 핵심 멤버 14개군 핵억지 훈련에 나서며 러시아 연합군의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스티드패스트 눈이라 불리는 핵억지 훈련에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향해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형 전술핵이라도 사용할 경우 러시아군을 전멸시키겠다며 개전 이래 가장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라는 공동의 위험 요소 앞에서 유럽나 결속과 동맹은 더욱 탄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독일의 2차 대전 배상과 관련해 상상 이상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7년 폴란드의 집권 여당에선 수백 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대전 피해배상위원회를 신설했고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폴란드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5년이 지난 지금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집권 여당의 카친스키 대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로부터 입은 피해는 폴란드 국민 600만 명의 인적 자원 손실과 산업 기반 시설, 그리고 역사적 영토 손실 등 8천억 유로, 우리 돈 11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마테우슈 폴란드 총리는 단순히 물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폴란드고 소련에 합병돼도 원인을 제공한 쪽은 독일이라며 이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1750조 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은 폴란드의 이런 주장에 이미 과거의 얘기가 끝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독일의 외교부 대변인 측은 이미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1953년 당시 소련과 동독의 배상 면제 협정에 따라 동독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은 다른데요.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국력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소련에게 합병되었기에 제대로 된 주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에겐 전후배상 협정을 맺어 배상한 전례가 있고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폴란드에게 일부 배상을 했으며 관련된 영토까지 이양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유럽이 독일로부터 배상을 받았지만 자신들은 제외되자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제이 드다 폴란드 대통령 역시 독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그때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독일은 폴란드에게 1조 3천억 유로, 우리 돈 1750조 원을 배상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독일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잠재적으로 유럽이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폴란드의 1년 국가 예산은 15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독일에 요청한 배상금은 12년치 국가 예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는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에 최근 폴란드가 독일제 무기 구매를 취소하고 한국과 미국산 장비를 끌어모은다는 점에서 독일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폴란드의 군사장비가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든 독일 자신을 향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군사적으로 힘을 기른 폴란드는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같은 나토 형국인 터키처럼 러시아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폴란드와 국경을 맞댄 독일과 유럽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폴란드와 러시아는 극과 극의 관계라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독일과 유럽을 압박해 전후 배상금 확보라는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선 이런 식의 선택 또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란드가 전후 83년 만에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에너지 자원 강국도 아니고 이렇다 할 제조업 기술력도 없으며 오로지 인적 자원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아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국방력도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국방력의 부재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을 통해 공격적인 국방력 증가를 이뤄내려는 상황입니다. 특히 1년 국방 예산이 20조 원 수준인데 최근 도입한 K2 우표 전차와 K9 자주포만 해도 20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FA-50 경공격기와 천무까지 합하면 이번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 무기에 지출하는 금액은 최대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으로서는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잭팟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평화가 지속되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아쉬운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방산 장비에 지출하지 않고
자국 경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제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내 전반적인 국민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투자들 할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혼란기에 국방력 강화에 소홀하면 폴란드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또다시 커다란 대가를 치르겠지만 폴란드의 1인당 GDP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이제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며 독일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폴란드는 독일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가 독일에게 배상금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꾸준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된 1750조 원을 배상하라는 이유는 2차 대전 피해배상 보고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이미 지난 일이라 치부하며 폴란드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상황이지만 폴란드는 1750조 원 중 10%만 지급받아도 대략 1년치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독일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 이외에도 유럽연합 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국가입니다. 1년간 대략 40조 원에서 50조 원 규모로 지급받는데 폴란드 국가 예산을 감안하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원금에 의존할 정도로 대규모의 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2022년 6월 지급된 47조 원의 유럽 지원금으로 한국산 방산 무기 구매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수백억 원의 연구 용역을 들여 5년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 끝에 독일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한 상황입니다. 물론 1750조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배상금 지급이 합의된다면 또다시 한국의 방산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저희가 전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